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 조사했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되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입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서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이지 않고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재발적인 도둑 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입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에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각 수사 단계마다 해위와 문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빛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즉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입니다. 곳곳에 들이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 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168석 거대 민주당의 돈 없는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과 비전이 제대로 전달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가 교체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당이 안정화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성일정 정책위 의장님, 송원석 원내수석님과 원내 부대표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 당직자들과 보좌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힘든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의 혈안이었던 민주당을 향해서 많은 공격의 선봉에 서셨고 당이 힘들 때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재해 주신 우리 권성동 대표님께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좀 쳐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제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성남시장 재직 시 해외여행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은 물론이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나누는 영상까지 온 국민이 다 함께 지켜봤습니다. 10박 11일의 장기 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대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하실 겁니까?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어제 15일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양곡처리법을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대안으로 내놓더니 어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쌀값 하락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난 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시장에 부족한 쌀은 10만 톤인데 정부 보유 30만 톤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가격 조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21년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지연한 것도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쌀 대신 대체 농작물 제도도 폐기시킨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10만 톤 추가 격리를 실시했고 농협이 6만 톤 추가 격리가 또한 있었습니다. 9월에 정부의 정확한 작황 통계가 나오면 구곡과 함께 신곡의 신속한 격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의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상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의 짓밟혀도 치유의 법권지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가 지난 흰남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사 이래 50년 만에 셧다운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피해액은 천문학적이고 완전히 정상화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일입니다. 특히 포스코가 지진이나 태풍 등에 언제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입지이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냉천이 하루로 갈수록 급격히 수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예측도 대비도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당국은 포스코가 입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히 예견되었고 마땅히 준비되어야 하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며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제철소에 큰 오점을 남긴 이번 피해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철강산업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철강 피해 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하는 만큼 신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힘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추석도 반납하며
가정용 드라이기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펼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원내대표님, 그간 우리 당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의 원내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당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8일부터 시작되는 순방 중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약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약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부처가 발전시켜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논의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양 정상이 공감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약 3년 만의 회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번 한미, 한일 회담은 최근 북한이 핵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본인이 불안하면 바로 핵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이 평화 공조를 위해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 중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문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책무는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우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로지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자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재명 지키기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감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이재명 사수에 의해서 두 번째 사수의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 감추기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민주당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 약 60여 명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계획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감사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 보고 후에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하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인 것입니다.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통제하라는 초헌법적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과 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원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사원법까지 개정하여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감사 완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면서도 자신들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방탄을 위해서 식물감사원을 만들려는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처리하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생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인 막가파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의 정청래 위원장이 여야 간에 협의도 없는 상임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을 하고 개최를 하면서 독재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의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간사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소위원장, 그중에서도 조세 소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결산 심사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는 농해수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도 없이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면서 바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당에서도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소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간사는 우리 당의 간사와 합의를 했다라고 회의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목리이자 막가파식 행태가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자녀 문제 등 일체 문제 제기가 없었고 공정한 검찰을 내세우는 부당한 인사였지만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물타기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처리해서 재미를 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추억에 젖어서 막가파식 김건희 특검법을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쇼라고 반대함으로써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마음이 조급했는지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보라 하면서 조정훈 의원을 압박하고 공개적인 겁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역시 헌법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의 더불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가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원과 정당의 소임을 다하고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노조들이 속한 금융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률 5.2%, 주 4.5일제 시범 실시, 금융공공기관 혁신안의 중단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 총액이 1,869조입니다. 영업활동만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2년 새에 24%나 늘었습니다. 서민들의 변동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15일부터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 총파업이 결의된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수해와 태풍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의 회복도 요연한 상태입니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금융노조가 탐욕의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금융노조는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에서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노조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비상대응책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및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기한을 넘겨서 무산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은 민주당은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외에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시켰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안 제출 한 달,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범 4개월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가 벌써 11명에 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흥결이 없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정쟁과 꼬투리 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태풍 피해 상황과 그 현장에서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방제 대책 개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태풍 대비를 위해 포항으로 간 지 11일 만에 국회에 왔습니다. 9월 6일 새벽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강타한 지 열하루가 지난 지금도 포항은 전쟁터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해로 흐르는 가장 큰 강인 형산강은 범람 직전이었고 하천은 모두 넘쳐 주택과 상가, 공장, 농경지, 다리, 도로를 있는 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와주신 1만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만 2천여 명의 공무원, 해병대를 비롯한 3만 3천여 명의 군인들이 열흘 넘도록 복구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강도가 워낙 세고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태풍 이전으로의 완벽한 복귀는 매우 먼 상황입니다. 이번 역대급 태풍을 맞아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풍 피해 당일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피해 현장을 바로 찾았고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포항과 경주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긴급히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수해로 시리에 빠진 지역 주민들은 작은아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지역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 정책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는커녕 새로 도배, 장판을 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 긴급한 이런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그 정부의 재난 방제 대책과 피해 복구 지원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재의연금 지급액도 상향해야 합니다. 생계수단을 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한시가 급합니다.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존폐가 걸린 기업도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수해로 고통받는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역시 배가 되는 것입니다. 포항을 강타한 이번 태풍으로 대한민국 철강제 생산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완벽한 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와 포항시, 경상북도가 건의한 대로 정부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수해 방지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며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본류 외에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커녕 가뭄과 홍수에 꼭 필요한 4대강의 보호 해체에만 몰두했습니다. 포항의 고통을 다른 지역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는 하천 정비와 제방, 방파제 등의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책정한 방제 기준을 기후변화에 맞춰 전면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하천 및 저수지 준설, 제방과 방파제의 높이, 하수관로 규격, 배수펌프 용량, 양수기 수량, 대용량 방사포 구비 등 이번 포항의 피해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서 획기적인 방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부가 원점에서 방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당장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내 사령탑으로 수고해 주신 권성동 대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9월 1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또 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 대한 신고 안내문 발송이 오늘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서 세액 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세액 계산이 시작되는 10월 20일까지 특별공제 금액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한다면 9월 말이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3억 원 특별공제를 1억 원으로 낮춰서 제한함으로써 부자 감세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간사로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조특법이 통과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의 혼란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 명의자 중 1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유불리를 따져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계속 미뤄져서 10월 22일까지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까지도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문 이행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합의 불이행으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입니다. 정부 여당은 흰남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연일 피해 현장으로 내려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직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항과 경주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고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직접 내려가셔서 피해 상황과 대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지난 13일에는 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 양금희 의원, 엄태영 의원, 이인선 의원과 피해 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인 김병욱 의원과 함께 오천시장과 현대제철, 포항공장,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중점 점검을 했습니다. 피해 현장은 언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전통시장과 주택 등에는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포항 시민을 비롯한 기업인과 근로자, 공무원 등 너나 할 것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14일 철강수해 복구 및 수급 점검 TF 및 민간 합동으로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피해 진단 및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부는 극심한 피해로 망연자실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피해 복구 장기화로 인해 생산은 물론 판매 중단에 따른 신용 등급 하락과 대출 조건 악화 등에 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힘든데 막대한 피해 복구 비용은 물론 영업 중단에 생계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구호 및 금융재정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내부대표 조은희 의원입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복 살인을 할 때까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제발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는 3년 동안 희생자를 괴롭혔습니다. 모욕적인 욕설과 섬뜩한 협박이 담긴 전화, 메일, 문자, 불법 촬영 영상과 조작 이미지까지 3년간 300여 건의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신당역 사건은 현재의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 사례를 막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음 달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되지만 법 시행 후 경찰 신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22,721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받은 신고 건수 18,809건에 비해서 무려 훨씬 더 많은 신고 건수입니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송치 결정 현황을 보면 총 545건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87명이 불구속되고 58명만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률이 10.6%에 불과합니다. 법원도 스토킹 보복 살인의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300번도 넘는 스토킹을 했는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보복 살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꼴이 된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동떨어졌습니다. 이런 법 해석은 피해자 보호와 정말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치우는 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형사사법의 최우선 목표는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핵심은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입니다. 연쇄살인법 유영철과 강호순, 나영희 사건의 조두순도 또 출소를 앞둔 김근식도 재범 방지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바꾸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전자감시 처분과 재범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보안 감시 기간 중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감호시설에 긴급 임시 보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보안 감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국민의 물음에 화답해야 됩니다. 스토킹 방지법, 보안 감시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중심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회 독립적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합니다. 수정 흔적이 드러난 것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항목 가운데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줄여서 말하면 공정성 항목입니다. 여기서 심사위원 간 큰 점수차가 났습니다. 무려 2배나 됩니다. 자의적 심사가 가능한 이른바 정성평가 항목인데요.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의 잣대로 방송 재승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번 양보해서 심사위원 선정 어떻게 했길래 그런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이 들어와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좌지우지합니까? 담당자가 몰라서 방치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무능이고 알면서도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했다면 공모자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방통위 나아가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방통위는 방통위원
조차 납득시키지 못하는 해명 자료를 내놓는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방통위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강제로 밝혀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조직 존립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 가족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상혁 위원장 보호보다는 방통위의 존립을 증명할 수 있는 진실 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 심사 소위에서 민주당은 거짓말을 동원한 날치기 법안 통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승남 민주당 간사는 합의되지도 않은 공람되지도 않은 대안을 여당 간사가 동의했다는 식으로 소위 위원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우리 당 위원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표결에 붙여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회의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날치기 법안 처리로 심사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오는 19일 일방적으로 소위를 열어 심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거짓말 날치기 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절차적 하자로 처리한 법안 의결은 원천 무효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거짓말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농해수위 일정에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날치기를 주도한 김승남 소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지금의 우려스러운 낮은 쌀값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쌀 생산량 추계를 잘못하여 격리 물량을 너무 적게 잡고 격리 시기도 적기를 놓쳐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산지 쌀값 안정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입니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내수석께서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정부가 여기에 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시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 국회 운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